일단 통화정책 신용보고서가 9월 10일인가 발표했잖아요. 했는데 소비가 좀 트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좀 생뚱맞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소매 판매가 지금 쉽게 못 살아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내수가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ABC 리포트라고 있는데요. 제가 ABC 리포트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제 말이 이해가 될 텐데요. 이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BC카드사에서 한 3년 전부터 매월 카드 사용액을 갖다 집계해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요새 이번 산업활동 동향이 1점 몇 프로 상승했다고 좀 대대적으로 보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건 기저효과에 불과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중요한 건 전년 동월 대비 지금 교육은 14%가 많이 났습니다. 사용액이 어마어마하죠. 교통은 0.9%. 이건 뭐 없앨 수가 없으니까. 레저는 마이너스 5.8%, 식음료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2.8인 게 여러분 사용액 수준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물가가 올랐잖아요. 그러면 먹는 거가 2배 올랐으니 소비가 반토막 수준 7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면을 들어가다 보면. 그죠? 이건 매출액 기준이니까. 그리고 팬 문화는 마이너스 14%예요. 그러면 쓸 여윳돈이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가처분 소득이 지금 줄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가계부채에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 통화정책 신용보고서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실제로. 있으면서 말씀 주신 고점에 90%까지 회복이 됐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이 회복이 되면 주택담보대출 액수가 늘잖아요. 가계부채가 는다는 얘기예요. 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자를 내는 게 더 많아지니까 소비는 줄겠죠. 근데 그 소비의 영향력이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6개월, 1년 뒤에 소비 판매액의 0.6%씩 1%대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걸 이미 그 전에 발표를 했어요, 이 한국은행이. 그런 걸 감안하니까 이 상태로 소매 판매가 회복을 못하고 이어지면 자영업자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정말 약해지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아시겠지만 여러분,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본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을 담보로 생활 안정자금도 받고요. 사업자용 대출로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 그걸 메꿀 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대출 받은 거 이자를 못 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요새 연체율 증가잖아요. 그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요? 경매로 가잖아요. 그럼 이런 시스템의 알고리즘이 없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할 수 있는 트리거가 뭐냐고 여쭤보셨잖아요. 이미 곳곳에 트리거들이 지금 잠수처럼 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것들을 정부가 잘 연착륙을 하면 연착륙이 쉽게 부동산이 되겠지만, 여기서 하나라도 부동산 PF든 뭐든 삐끗하면, 그리고 어제 뉴스에 나왔잖아요. 어제 농협이 채권 부실액이 지금 14조 막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증가율이 어떠냐면 2021년도가 5조였어요. 그게 8조, 10조, 14조. 거의 뭐 매년 30~40%씩 늘어요. 그러면 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총 볼륨이 중요하잖아요. 농협의 자본금이 2조입니다. 2조. 농협은행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위험성이 있다라고 어제 뉴스에 나왔어요. 수협신협 똑같고 산림조합이라고 또 있어요. 산림조합은 조합의 반 이상이, 거기가 뭐 산림만 저거 하겠어요? 그분들이 부동산 또 할 거 아니에요? 대출하고. 거기도 이제 부동산 PF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절반이 적자예요. 이런 것들이 터지면 다 연쇄 반응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게다가 아시겠지만 해외 그 부동산 펀드 투자분들 다 지금 다 물렸잖아요. 못 찾고. 이런 것들이 지금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곳곳에 그 경제의 어떤 주체들의 현장들에서 해결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트리거가 이미 다 있다. 이 트리거를 어떻게 잘 잠재우냐, 못 잠재우냐에 따라서 향방의 높낮이 변동성의 폭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조정은 그래서 하락할 수밖에 없는 방향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쓸 돈이 많고 돈이 모여야 되는데, 지금 저축률 아시죠, 여러분? 한번 오늘 제 얘기 듣고 저축률 한번 가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저축할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뭐 상위 5%, 10%는 저축을 하지만 나머지 90% 국민들이 저축을 해야 이게, 아시죠? 은행도 좀 부자고. 그 은행들이 이거 대선 충당금 메꿔야 되는데 부실. 뭐 이거 믿거나 말거나인데 여러분, 돈이 모자라가지고 저기 유로 본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급정을 빌려고 그럽니다. 라는 썰이 있어요. 그럼 그게 설이 왜 나왔을까요? 아니 땡굴 때 연기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정부가 그러면 대선 충당금이 충분한데 자기 자본으로 했으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물론 자기 자본으로 개정을 해놨지만 그걸 메꾸다 보면 빈 돈을 갖다 채워야 되잖아요. 콜 금리도 뭐든 조달해야 되냐, 단기로. 그걸 어디서 가져오냐? 예금이 늘어야 되는데 저축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시잖아요. 본드 이런 데 빌려오고 이런 것들을 감지한 거겠죠. 금융감독에서.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이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집값이 하락할 수 있는 트리거는 저는 한두 개가 아니다. 여기에다가 부정적으로만 보실 게 아니라 현재 팩트잖아요. 제가 얘기한 것이 거짓말 하나도 없잖아요. 있다라는 거는 뭐 이런 얘기도 할 거예요. 뭐 가계부채 언제는 문제가 없었냐. 그때는요 수준이 낮았어요. 지금은 수준이 OECD, IMF, BIS 국제은행부터 다 경고를 해요. 온 국제기관이 이거를 단순하게 경고하는 거로 그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트리거는 이미 다 바닥에 깔려 있다. 그래서 외부에서 조그만 충격이 조건부 전세대출 오마도 막 이 정도인데 큰 충격이 오면 좀 세게 시장이 좀 요동을 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각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총재가 지금 거의 뭐 용티를 마시잖아요. 매일 거의 뭐 모든 언론에 나가서 심하면 FT 그 파이낸셜 타임즈요, 영국의 거기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총재께서 갑자기 스탠스가 바뀌었잖아요. 그 의미를 우리 시청자분들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도에도 보시지만 쉽게 내릴 기미를 안 주잖아요. 곁을 안 주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확실하게 정부가 구조조정 개선을 안 하고 최근에 그 한국투자증권 신용등급 강등된 거 아시죠, 여러분? 최근의 일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자본금이나 이런 거래량이 많은 증권사를 알고 있어요, 제가.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대요. 왜 됐을까요?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됐겠죠? 그러면 그런 큰 데가 그 정도니까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금융기관에 대한 경고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 0.5% 금리 인하가 나왔잖아요. 미국의 경제는 우리나라하고 같은 체제가 아니에요. 자본주의는 같지만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이잖아요. 거기다 대고 어디 갖다 대고 비교를 합니까? 함부로. 거기 0.5 내린다고 우리도 빠 0.5 내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물론 우리 경제가 미국처럼 탄탄하다면, 그렇죠? 그러면 같이 더 빨리 내릴 수도 있어요. 선제적으로. 우리 선제적으로 내렸었잖아요. 경제가 좋을 땐. 지금 경제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좀가 뭔가 이상하죠? 미스매치죠? 그러면 가계부채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데 금리 인하를 해? 그럼 부채를 더 끌어쓰라는 얘기잖아요. 집값이 오르려면 여러분 현찰 갖고 삽니까? 대출 끌어다 사잖아요. 가계부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한은에서 가계부채가 임계점을 넘었고 빨리 다우닝 해야 된다라고 계속 보고서를 냈고 안 내려가고 구조조정이 안 되니까 요즘 조금 강경하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는 총재라도 쉽게 내리겠어요? 좀 쉽게 그럴 것 같지 않나요? 물론 금통위 위원들이 하는 총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명분은 그거잖아요. 자영업자분들 이자 부담이 어렵다, 건설업 어렵다잖아요. 그럼 자영업자분들이 0.25, 0.5 내리면 살아납니까? 내수 자체가 죽었는데 부동산에 그럼 대출을 더해서 갔어요. 그러면 부동산의 대출이 더 또 펌핑 돼가지고 가면 내수를 살리기는커녕 자영업장 심한 고문이 되겠죠? 살아날 것 같지만 안 살아나는 거죠. 왜? 돈들이 다 부동산에 몰려 들어가니까. 그럼 정부가 고민에 빠지잖아요. 그럼 제가 하는 총재라도 0.25 내리면 어떤 일을 전제해 내릴까요? 대출 규제를 전제로 하겠죠.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딜을 할 겁니다. 하는 총재가. 그러면 내리겠다. 아니고서는 분명히 부동산발 초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한은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F4가 모여야 되는데 여러분 역사상 최초로요. 바로 며칠 전에 한은 총재가 뭐 식솔들을 데리고 기재부를 방문했습니다. 그거 좀 이상하죠? 왜 안 하던 그걸 했을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가서 뭐 차 한 잔 마시고 뭐 이거 아니면 가서 차 한 잔 마시는 것 같지만 안에서 신랄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각 분야의 뭐 환율 당국부터 해가지고 다 부서가 다 있거든요. 양쪽에 뭐 내수팀, 뭐 거시팀 뭐 다 있잖아요. 신랄한 대화를 미리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도 나눴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부는 무조건 금리 인하를 원하겠지만 그게 정부의 입장일까요? 건설사의 입장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한계 차주들은 왜 한계 차주가 됐을까요? 부동산 쪽에 특히 갭투기 하다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무리하게. 그 부분을 그러면 고름을 키워서 갈까요? 정리할까? 이거는 이제 정책 당국자들의 몫인데 제가 볼 때는 만만치 않다. 내리면 0.25, 미국이 또 0.5 내리면 또 0.25. 그럼 미국이 1% 내리면 4.5 되잖아요. 그럼 우리 0.25 두 번 내리면 어떻게 돼요? 2.5예요. 또 금리 차가 2%예요. 환율 이거 감당합니까? 지금 서민들이 이런 거 복합적으로 생각하시면 금리 인하를 하긴 하되 투트랙을 하겠구나가 예측됩니다. DSR을 강하게 가든지, 그죠? 아니면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제어를 하든지 은행을 컨트롤해서
가상금리를 업을 시키든지 아니고서는 여기서 더 가계부채가 늘어나서는 소비가 정말 망가집니다. 대한민국. 소비가 망가지면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기업의 매출이 줄고 고용이 해고가 되고 수익이 악화되고 채용이 줄고 악순환 시작입니다. 이거를 정부와 금융당국은 많이 두려워할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말씀드린 대로 집값을 자극하지 않을 거냐 하는데 자극하죠. 정상적인 경제일 때. 지금 정상적이지 않아서 금리 인하를 할 때 정부가 지금 말한 대로 안 한다면 자극됩니다. 근데 그 자극되는 게 여러분 정상적인 상승은 아니라는 건 필히 염두에 두시고 시장에 접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그림은 오늘 안 가져왔는데요. 뭐 저번 달에 나왔을 때 그림 보여줬었잖아요. 뭐 나중에 첨부자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낙찰 보도들이 나오죠. 요새 부동산 경기 좋으면서 낙찰률이 뭐 증가하고 낙찰가율이 급증 뭐 이런 기사들 보셨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데이터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한 40%대까지 가려고 막 애쓰고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낙찰률이에요. 낙찰가율은 80%대 후반입니다. 참 여러분 생각하실 게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지표는 좋게 나와서 언론만 보시면 경매 지표가 많이 좋아진 거로 오판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경매 물건수입니다. 물건수가 4, 5년 새 최대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저번 달에도 경신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40%라 그랬잖아요. 적을 땐 30%대 가거든요. 그럼 물건이 100개가 나와서 40개는 낙찰이 되고 60개는 낙찰이 안 된 거예요. 안 되면 그 다음에 경매 붙일 때 한 6개월 정도 뒤에 붙입니다. 근데 이런 게 벌써 지금 경매 물건이 많아진 게 작년부터거든요. 착착 누적이 돼가지고 점점 늘어나는 거겠죠. 거기다가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면은 80%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간단하게 계산해 볼게요. 유찰이 돼가지고 6개월 뒤에 물건 나온 게 요즘 나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걔는 80%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낙찰가율이 80%래요. 90%는 곱하면 어떻게 되죠? 8, 9, 72. 72% 수준인 거예요. 원래 감정가에. 30% 갭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에 나온 물건들 중에 낙찰률이나 낙찰가율을 분명히 그 유찰된 것들이 합해지는 시기거든요. 몇 개월 전부터. 그럼 현재 낙찰가율이 80%라는 거는 현재 시세 80%가 아니에요. 이거를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80%, 90%면요. 경매 물건이 줍니다. 시장이 좋아서. 지금은 누적된 거예요, 이게. 누적돼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경매 물건이 줄질 않아요. 왜 유찰이 되니까 다음에 넘어가니까. 계속 6개월 단위로 쌓인 게 지금 경매 물건을 경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근에라도 들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연체율 증가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게 지금 계속 가중되고 있어요. 그러면 경매 지표가 지표상으로는 일시적으로 기저효과로 좋게 나오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국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경매 물건수가 거의 최근 몇 년 사이 최다예요. 최다. 계속 경신이에요. 이 부분이 보이지 않는 경매 지표의 비하인드 스토리다. 그래서 지금 경매 시장으로 내 집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격이 제가 대충 나오잖아요. 물론 신축의 대단지, 신축이라는 개념 뭐 10년 이내잖아요. 이런 데들은 경매들이 잘 안 나요. 나와도 시세 한 90% 선에 낙찰돼요. 그래도 싸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존주택 이런 것들은 그거보다 더 낮은 가격이다. 그럼 현재 기존주택 시세는 하방 압력이 들어가겠죠?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이제 좀 가짜 뉴스인데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번 정부 들어와서 6만, 7만 차 들어갈 때 미분양 심각하다 하면서 막 미분양 대책 쏟았잖아요. 제가 MB 때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MB 때 미분양 15만 원일 때 그 당시에 제 기억에 한만희 차관께서 발표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 당시면은 지금보다 인구도 적고 아파트도 적어요. 서울의 아파트가 그때 137만 채고 지금 184만 채거든요. 많이 늘었죠, 볼륨도.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발표한 내용이 워딩이 이렇습니다. 한만희 차관. 현재 대한민국의 미분양 아파트 물건이 15만 채를 향해 16만 채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건설과 금융의 시스템 리스크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건설사들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겠다. 미분양 매입과 요새 나온 대책은 비슷해요. 그러면서 딱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적정 재고 물량은 7만 원인데 그걸 넘어선 16만 원이라는 물량이 있어서
5만 호를 우리가 미분양을 매입하겠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자, 거기 전제가 뭐예요? 적정 재고 물량. 여러분, 경기 좋을 때도요, 6, 7만 개는 다 미분양이었어요. 5, 6, 7만 원이요. 이거를 이번 정부 들어와가지고 무슨 카르텔이 작용했는지 펌핑을 엄청 한 거예요. 7만 원은 나라 무너질 것처럼 전혀 아닌데. 그리고 시간이 되면 소진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 미분양 물건은 정부의 강력한 대책으로, 그러면 그때 15만, 16만 원 오던 게 막 줄어가지고 한 10만 원으로 줄었어요. 정부 한 5만 7 매입하니까. 그리고 소화 물량이 되니까 점진적으로 이제 소화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7만 원인데 정부가 힘을 써가지고 4, 5만 대로 쭉 내려왔어요. 내려왔다가 요즘 다시 늘어서 6만을 또 넘어섰습니다. 또 7만 원 향해 가는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소화될 수 있는 거예요.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돈을 모으잖아요, 사람들이. 더 안 오르면 집값이. 그럼 하나씩 살 거 아니에요. 좀 싸게 팔 거고. 그런 기간이 현재 주택 공급 부족을 메꿔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런 것들 다 위에서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오버슈팅이 난 것 같고, 악성 미분양은 대구나 이런 쪽에는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쪽은 좀 줄고 있고, 서울이 요새 붐을 탔으니까. 그래서 그 대구는 도리어 미분양이 감소했습니다. 저번 2달 전에는 10,000건을 넘었거든요. 최근에 9천 몇백 건을 내려서. 그 이유는 뭘까요? 대구 주택 가격이 안정적으로, 좋게 얘기하면 안정적, 나쁘게 얘기하면 많이 조정된 상태에서 유지가 되니까 사람들이 1, 2년 벌써 지났잖아요. 돈 모으면 보태서 또 정부 정책금리에서 사는 거예요. 소진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시장이 풀려나가는 건데,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전 지역이 헤어나지 못하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그 지역은 그 지역에 계신 만약에 주민이나 무주택자분이면, 또 집이 원래 있는데 오래된 집이면 새 집으로 가고 싶은 분들은 적기가 지금도 적기라고 봅니다. 지금도 적기고, 대전이나 뭐 전주처럼 일시적으로 많이 올랐던 데는 좀 기다리시고요. 광주도 좀 펌핑됐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고, 세정은 확실히 조정받고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지금 제가 볼 때 접근해서 충분히 좋은 때다. 그래서 주택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액의 30%, 35% 오면 충분히 접근해도 괜찮다. 지금 조정된 데들은 3, 40% 하락된 데들이 꽤 있거든요. 그거는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을 기다린 거는 이제 수도권하고 서울의 얘기입니다. 지방은 어느 정도 조정이 됐기 때문에, 물론 또 트리거가 터지면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미 이제 신축 물량이 좀 줄었기 때문에 내년 후년 되면 또 회복되거든요. 상황을 잘 고찰하시면서 내 집 마련에 들어간 또 지방광역시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무디스 보고서를 계속 찾는데요. 보도에서 본 걸 보고 예전에 무디스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그 전에 또 한번. 그리고 아시겠지만 작년에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 낮추면서 한국에 대해서도 약간 부정적인 건 던졌었잖아요. 근데 무디스가 지금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투자증권도 금융기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냥 경고했거든요. 한 6개월 전에. 올 봄에요. 근데 바로 그냥 강등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고서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게 멤버들만 볼 수 있어요. 어떤 멤버들이냐. 은행 관리자 멤버들만 봐요. 보고서를.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5대 은행 중에 최고 수석들이 있는 연구원분들한테 몇 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 신용보고서 내가 유추하기에 예전 거는 오픈이 돼가지고 제가 봤는데, 보니까 한국투자증권은 갖다 신용 강등을 했는데 왜 디테일한 보고서를 좀 썸머리라도 안 나오냐 좀 구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나오면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하는데, 그 전에 BIS에서 던진 어떤 맥락 보고서가 또 있어요. 결이 비슷해요. 그리고 비하인드 소리를 이 얘기는 참아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한국 은행들이 여러분 해외 은행과 다른 점을 말씀드릴게요. IB 은행이라고 들었잖아요.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라고 투자도 같이 하면서, 해외는 대부분 그런 형태를 취하잖아요. 그래서 이자 수익으로만 하는 형태가 한 60%의 수익을 모델을 가지고 가고 있고, 나머지 3, 40%는 국채부터 해가지고 여러 다양한 수익 모델에 투자를 하면서 은행을 유지를 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90 몇 프로가 다 이자예요. 나라 그냥 정책금리 거기서 따면 앉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의 경쟁력이 있나요? 심한 얘기로 제가 금융 전문가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면, 외국은행이나 심하면 중국은행들조차 한국은행은 취급을 안 해요. 핫바리로 옵니다. 슬픈 얘기지만.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왜 그런 거는
우리나라도 국채 투자합니다, 은행들이. 근데 하는데 그거 뭐냐, 신용만 냅니다, 신용. 그냥 올인이에요, 그냥 주택담보대출. 이 은행 금융 카르텔도 존재한다고 봐요. 건설에다가. 그러니까 온 국민의 노동력을 갖다가 은행과 건설회사가 다 빨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그거를 그러면 외국에서 모르겠어요? 무디스가 모르겠어요? 이미 금융위기를 몇 번 겪었고 어떤 회사들이 망하는지 다 알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알다 보니까 그런 보고서가 틈틈이 나오는데 우리 정부에서 막겠죠, 웬만하면. 미리 사전 작업을 해서. 아시잖아요. 가면 막 들리잖아요. 잘 봐달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대중에 공개하면 충격이 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뭐 기관에 상위 임원급들만 이제 봐요. 돌아가는 걸. 그럼 그 얘기 비하인드 들은 얘기를 제가 다 어떻게 전달할 수는 없고 제 뇌피셜이 가미된 것과 팩트가 합쳐진 얘기예요. 한국의 은행 신용 등급이 강등될 거란 뉘앙스는 비선 라인으로 제가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고 나면 그 충격이죠, 여러분. 대한민국 뭐 5대 은행 중 한 군데가 신용 등급이 강등된다? 좀 충격이죠? 그러면 정부도 여러분 정부가 왜 8월부터 갑자기 막 스탠스가 확 바뀌었죠? 그것도 보고식이랑 연결되잖아요. 뇌피셜이에요, 여러분. 보고식이랑 살짝 연결되죠? 뭐 이런 맥락이 좀 있습니다. 그 전에 또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또 하는 총재가 구조조정을 막 얘기를 해요. 엄한 데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막 맥락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 혼자 막 그림을 그려본 것도 있고 팩트도 있고 누구한테 들은 팩트도 있는데 그 얘기는 제가 공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뇌피셜이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팩트는 좀 있고.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신용 등급에 대해서 섬뜩한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나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 섬뜩한이라는 단어를 쓴 적은 없고 신용 등급에 대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 제가 얘기를 했죠. 그 얘기를 말씀드린 팩트와 팩트를 전달하는 분들의 얘기를 종합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데 좀 안 좋다고 자식한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저도 한 국가의 국민이잖아요, 여러분. 안 좋은 것보다는 팩트는 알려드리지만 무디스의 내용이 그런 게 있다라고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팩트를 조사해 보니 기분 나쁜 내용이 있으면 저도 좀 조절하겠죠?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한 나라의 국민이고 우리나라 힘든 거 바라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무디스에 대한 경고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작년에도 또 IMF 부총재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KBS에서 인터뷰 갔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구조 조정만 잘하고 가계부채 관리만 잘하면 문제 없다요. 둘 다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고서들이 여러분 재작년 3월이었죠. 재작년 3월에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대놓고 한국 비토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일본보다 더 박살날 수 있다. 왜? 전세 대출이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 담았잖아요. 그분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기사를 쓰는 거 아니잖아요. 한국 정부의 항의 성명도 올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조사를 했겠죠. 그 정도 레벨이면. 그리고 뭐 SBS, CNBC는 잘 안 하지만 SBS가 아니죠. 미국의 CNBC요. 죄송합니다. ABC 이런 데서도 간간히 건드려요. 미국 뉴욕타임즈가 작년에 올해죠. 올해 봄에인가 보고서 냈잖아요. 아시아와 유럽에 대해서 섹터로 해가지고 나라마다 상황을 다 체크했는데 한국에 대해서 군인과 유모차를 갖다가 필두로 해가지고 심각하게 써놓은 거 있어요. 제가 다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기분 나쁠 정도예요. 한국에는 강아지 유모차가 더 팔리고 있다. 저출산이 심각하다. 몇 년 뒤에 소멸한다. 근데 거기서 하는 은행이 과연 좋을까요, 앞으로? 안 좋죠. 근데 우리나라 은행은 아까 말씀드린 국채 투자라든지 뭐 이런 투자에 약해요. 안 하려고 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대한민국에서 뭐 주택담보대출 주택가가 좀 오르면 대출 또 늘어나니까 이자 늘어나니까 거기에 취해 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부분 때문에 은행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드렸던 거고 가계대출은 아시는 바와 같이 GDP 대비 그걸 100%를 넣으면은 이미 그 IMF 보고서에도 있고요. BIS 보고서도 있고 소비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데이터에 다 나와 있고 한국이 피크 칠 때 105.6 나왔잖아요. 106.5도 찍었고 그때 한국은행들의 보고서를 보면 신랄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금의 상황, 내수가 둔화되고 지금 내수 둔화하는 게 괜히 벌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를 80%를 줍니다. 80%.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하고 이번 정부의 역할이 크죠. 그 전 정부인 박근혜가 1등 공신이고 지금 전세대출 제도가 일단 트리거가 된 것 같아요.
전세 대출이 2억이면 보통 우리가 주택 가격이 많으면 70% 보잖아요. 정상적으로. 진짜 많아요. 80%인데. 그러면 3억짜리 집이 2억이면 딱 맞아요. 전세가. 뭐 한 1억 8천이나. 그런데 갑자기 그 3억짜리 집에 대해서 전세 대출을 3억을 해준대요. 그게 박근혜 정부예요. 3억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전세 3억에 놓쳐? 그럼 집값은 어떻게 됩니까? 4억이나 5억 되겠죠. 일단 펌핑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1년 해보니까 재미가 들렸어. 뭐 미안한 얘기지만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 양반이 뭐 부동산 알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냥 가신들 뭐 땡땡실 이런 분들 주문이나 오다가 오면 그대로 오케이 하겠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 건설 계통에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지만 건설 회사 분들도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그 대출 없으면 이렇게 튀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주택 가격이 막 올라가고 갭 투자로 생각해 보세요. 전세 대출이 3억이 되니까 갭 투자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그때부터. 그래도 매매가보다 높은 건 이상하니까 매매가가 5억이면 한 4억 8천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대출이 되니까 5억까지 올려버린 거예요. 이게 되니까. 그것도 누구한테? 소득 증명이 안 된 사람한테까지. 이런 아주 그 멍멍이 정책을 써가지고 주택가격을 펌핑을 시작을 했죠. 그게 이제 2014, 15, 16, 17까지입니다. 4년 동안. 갔는데 17년도에 그렇게 돼서 펌핑이 돼서 집값이 막 이런 분위기가 났을 때 탄핵이 되고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을 뭘 알까요? 역시 똑같습니다. 도끼객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가신들이 있겠죠. 가신들이 정말 국가를 위하고 그러니까 얼떨결에 정권을 받으니까 그냥 꾸리기 바쁘지 뭐 미래 대책이 있었겠어요. 다만 또 정부의 성향상 그때 뭐 화해 무드 이런 것 때문에 또 외교 쪽에 좀 치중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2, 3년 가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신 못 차린 거죠. 그리고 정신 못 차리는 와중에 건설사나 카르텔 이런 투자 투기꾼들의 어떤 교묘한 술수를 당할 길이 없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 한몫하는 건 기재부 마피아라고 있잖아요. 기재부 마피아들까지 같이 합니다. 세제부터 대출까지 다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부동산이라도 살리자라는 아주 그런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대통령한테 얘기할 수 있겠죠. 부동산은 유지가 돼야 그나마 경제 성장에 돌아갑니다. 부동산까지 위험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전세 대출을 도리어 그냥 더 프리하게 막, 그죠? 느낌이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규제를 하면 뭐합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이 전세자금 대출의 부채 비율이 그나마 문재인 정부 양심은 있었죠. 뭐냐면 유주택자 전세 대출을 막았어요. 박근혜 때 풀어준 걸. 그리고 2019년인가에는 그걸 또 썼었죠. 2020년 초반에 이런 걸 썼죠. 집을 들어 사는데 전세 조건부 대출하고 좀 비슷한 어떤 맥락인데요. 이것 때문에 주택가격이 좀 안정됐었어요. 내가 집을 사는데 갭 투자를 하면 전세를 끼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집을 사는데 6개월 안에 전입을 안 하면 대출을 안 해줬어요. 그건 투기꾼이라고 본 거예요. 그 순간 시장이 쫙 죽었어요. 왜? 실수요자 시장이니까 투기꾼 없어져라. 말은 투자지 투기죠, 여러분. 왜? 투기와 투자 차이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투기는 남한테 피해를 줍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계부채가 박근혜 정부뿐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도 애는 쓰는 척했지만 세 발의 피밖에 안 썼고 이 거대한 흐름에 코로나까지 터져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미친 지갑을 잡아줘야 되는 이번 정부가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정권을 잡았는데 이 정부는 뭐 대놓고 건설 카르텔을 도와주는 걸 하잖아요. 명분은 있죠. 그러나 그 명분도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7만 원가 적정 기준인데 그걸 갖다 펌핑해가지고 국민 사기친 거예요, 제가 볼 때. 7만 원 미분양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비싸서 미분양이 난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럼 구조조정을 빨리 가야 되는데 구조조정도 또 뜨뜻미지근하니까 국제기관에서 경고받고 이런 문제들이 뭐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폭증하는 이유는 여야 할 것 없이 정권의 온리 대통령만의 잘못이라고 저는 봅니다.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부는 그걸 해야 되죠. 근데 모든 정부가 똑같이 뭐 잡는 척만 하고 결국은 뭐 선거하면 여러분 뭐 돈 많이 후원하는 데 있잖아요. 뭐 그런 이렇게 대한민국이 탄간 오리와 카르텔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저는 형성됐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물론 코로나처럼 자본의 어떤 금리 인하로 인해서 자산 가치 상승 정상적인 거 인정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지금 더 오버슈팅이 돼 있으니까 지금 말씀 주신 질문 이렇게 폭증한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젊은이들이 2030들이 20년 일하면 뭐하나 잘 모야 10억인데 갭 투자 잘해서 10억 버는 거 눈에 보이잖아요. 보도에 나오고. 그러니 저부터도 이제 화가 나죠. 열심히 일하기 싫어지고. 이게 국가의 망국병의 기조예요. 대출이. 왜? 일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은 누가 키우나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뭐 제가 볼 때 자연의 법칙상 한번 또 깨게 하는 순간이 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글로벌 터지기 전에 IMF도 비슷해요, 여러분. 가계부채 비율과 지금 기업부채 비율이 IMF 때 수준에 도달해서 넘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생각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대출 폭청은 이렇게 일어났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뭐 오늘날 내일의 일이 아니고요. 최근에 여러분 보도를 크게는 안 내는데요. 간혹 뭐 포탈이나 이렇게 보시면 투기꾼 뭐 137건 잡아가지고 뭐 과태료 매기겠다 기사 요즘 몇 개 나왔습니다.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메인은 잘 안 뜨니까. 그러니까 신용은 내는 거예요. 왜? 안 하면은 또 욕 먹으니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최근에 좀 방치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번 정부가 부동산을. 최근에 8월 달에도 조금 애쓰지만 전혀 뭐 진정성이 엿보이지 않고 시장에서 담합 행위가 지금 여기저기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제보가 엄청 들어오거든요. 대놓고 뭐 옆에 예전에 기억나실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그나마 그 뭐라 그러죠? 단지 내에다가 주의 시세표 붙이면서 여러분 이 가격에 팔지 맙시다 이러면 과태료 매겼어요. 하도 게 극성을 피니까.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그걸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실제로 저도 개인 유튜브를 하니까 거기 댓글들 달린 거 보면 지역까지 쓰시면서 뭐 이렇게 와요. 교수님 엘리베이터에다가 옆에 아파트 시세가 얼마니 우리도 이렇게 팔면 안 되면 이런 게 붙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완전 시장 교란 행위잖아요. 담합행위고. 이거는 주가 조작보다 더 나쁜 거예요. 정부가 방치해요. 정부만 방치하냐? 정치인들이 다 방치하는 거예요. 국토교통위원회 뭐예요? 뻔히 알면서 방치하죠. 왜? 지들도 집 갖고서 투자하고 차익 노리고 있으니까. 이런 점점점 정치인들이 깰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들이 스피커를 내야 됩니다. 소리를 많이 내시고. 그래서 지금 그런 사례가 담합행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건 제가 이미 포착됐고 그전에도 있었잖아요. 정부가 좀 강력하게 이제는 이 전문가나 학자들이 나서서 제도화해야 됩니다. 이런 나쁜 행위들을 막을 수 있는. 그게 무슨 짓입니까? 집 갖고 장난치는 거지. 그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사례는 또 압구정이나 강남 쪽은요. 건설사들이 장난을 많이 칩니다. 건설사 일부라고 붙여야겠죠. 또 명예훼손 들어오니까. 일부 건설사들이 그 근처에 분양하려고 그러면 몇 개, 3개 올리면 시세 올라가잖아요. 그럼 분양가 심의 들어가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시세에 비교하니까. 분양가 유리하죠? 뭐 이런 또 세력들도 좀 있습니다. 실제로 압구정에 예전에 반도건설을 기억합니다. 뭐 점점점. 뒤에서 조정해가지고 앞에 사람 내서가지고 신고가 2개 치게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행위는 이제 정부가 그동안 너무 방치해 왔어요. 이제는 후세들과 더 나아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이제는 근절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소리를 높이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40% 취소한 거, 그 사례가 단적인 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최악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들과 건설 카르텔, 뭐 카르텔 많잖아요. 다 연관되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한국 국민이 좀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가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대출 규제 나온 거예요. 진짜 나쁜 놈들이었으면 더 갔겠죠? 나쁜 정치인들이었으면 더 안 가잖아요. 근데 이게 액션만 하고 뭐 일설에 이런 걸 통해 돈을 엄청 번 다음에 이민을 가려고 하는 어떤 정치인들도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은 막 나라가 망하든 말든 막 더 펌핑하겠죠?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국민성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니까 그러면 이 선에서 조금 제어가 들어가고 하는 총리도 나서고 아마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대출 규제를 심각하게 풀면 나라 망하자는 얘기거든요. 부동산이 망하든 나라가 망하든 둘 중에 하나 벌어집니다. 그거는.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부채 증가를 막지 못하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벌어질 거라는 걸 하는 보고서에 이미 다 돼 있고 이미 해외에서 다 지금 보고서 나왔고 그 수렁의 길로 가는 거는 그럼 바보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우리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보고만 있을까요? 최초로 경제 데모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봐요. 대한민국이 소비 둔화가 계속 이어지면 나라는 진짜 일본처럼 수렁으로 빠집니다. 순간적으로.
그런 세상을 우리 후세들한테 남겨서는 안 되죠. 그래서 부채 증가를 막지 못하는 일을 위정자들이 벌일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민 가는 사람이라면 벌일 수 있겠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쫓아가서 이 한 번 불살라 같이 농개처럼 같이 죽겠습니다.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거라고 믿고 부채 증가는 우리의 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안정적인 부담 가능한 경제의 위해가 안 되는 수준의 부채는 좋은 부채예요. 그죠, 여러분? 그걸 지금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질문이 막지 못하면 시야가 신호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막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은 방송 중에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약간의 뭐 정치적인 내피셜과 이런 게 아주 섞여가지고 좀 표현들이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치와 경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정치와 부동산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부동산 대출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만들잖아요.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 제가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고 이러는데 뭐 변명이지만 정부가 그렇게 오버슈팅 하나 했으면 거의 다 예측대로 맞았다는 저 혼자의 그냥 자위를 합니다. 안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부채의 어떤 그 힘이. 예전에 인구가 늘고 집값 수준이 어느 정도 될 때는 부채를 통한 주택가격 상승이 원활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거래량도 받쳐주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 소비 둔화가 보이고 있고, 자영업자 힘들고, 금리 인하 갖고 장난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갭 투자 하신 분도 아실 거예요. 부동산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우리가 노동을 하면 희망을 갖고 있는 수준으로 돼야 M2의 랑에 맞춰서 가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가지치고 또랑치고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구나 알죠. 그래서 우리 옹달 책방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는 집이 많으신 분이나 적은 분이나 제 주위에 집이 많으신 분들도 지금 걱정해요. 나만 부자 되는 것도 싫다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 신흥 갭 투자분들 3040들이 지금 문제예요. 제가 볼 때. 근데 그것도 문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정부가 이렇게 판을 만들어 놨으니. 그래서 결론은 그분들도 아실 거예요. 나도 갭 투기 하기 싫었다는 분도 많아요. 그러면 이건 누가 잘못이에요? 정부가 잘못인데 국가의 주권은 국민한테 있잖아요. 우리 국민인 우리 옹달 구독자 여러분들과 다 같이 이제 소리를 내야 될 때입니다. 정부 정책 똑바로 하라고. 부동산 정책 특히. 그래야 저출산도 중장기적으로 해결되고 경제도 해결되고 우리가 5천만 민족의 아름다운 미래를 좀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과 후세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옹달 책방 구독자 여러분 다 같이 안정적인 부동산 정책,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정책 이런 걸 내주기를 정부의 우리 소리를 다 같이 내기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